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강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초기 재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암을 정의를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몸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의 조직은 하나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고요. 이런 세포들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수명이 있고 그 수명 안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세포 분화가 소실이 되고 이런 소실된 비정상적인 세포가 조절되지 않는 증식과 주변 조직으로 침범 또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세포에서 이러한 암이 시작됐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암의 종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 혈액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생긴 암의 종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 몸의 뼈는 겉은 이런 식으로 맨들맨들 보이긴 하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이 공간 안에는 혈관이라든지 다른 세포들도 있지만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가 5% 미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는 5%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분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세포에서는 골수구라든지 림프구, 골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혈 여부를 나타내는 적혈구라든지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 그 다음에 호중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골수구계 세포들도 있고 림프구계 같은 경우에는 B세포, T세포와 같이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림프구 백혈병은 이러한 조혈모 세포에서 림프구의 백혈병으로 저희가 분화하는 초기 과정에서 생기는 암을 일컫게 되고요. 이 암은 크게 구분을 해서 B세포 계열, 그 다음에 T세포 계열, 드물긴 하지만 급성 림프구와 골수구가 혼합되어 있는 이 계통에 있는 백혈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급성 림프구 백혈병 중에서 B세포와 T세포 계열에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암을 구분을 내리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세포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급성 림프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에서 생기는 암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수가 존재하는 골수의 흡입 및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자세는 엎드린 자세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보통 팔이라든지 다리뼈는 가늘고 길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가장 평평한 골반에 있는 뼈에서 저희가 골수를 채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엎드린 자세에서 국소 마취를 해드리고 이 부분에 이제 바늘이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바늘의 구멍을 통해서 골수의 안에 있는 혈액을 일부를 채취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늘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골수의 조직을 일부를 채취를 해서 이를 가지고 저희가 급성 림프구 백혈병을 진단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검사를 채취하게 되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저희가 블록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데까지 3일에서 4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빠른 진단을 위해서 골수 혈액을 가지고 흡입 검체를 가지고 검체를 이제 확인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검사를 시행한 시간으로부터 해서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백혈병으로 보이는 세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백혈병 같은 세포를 확인하는 거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2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급성 백혈병이 있다 없다를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께 설명을 내리기 위해서는 골수 내 백혈병이 어떤 세포인지, 골수구인지 림프구인지, 림프구라고 한다면 B세포인지 T세포인지 혼합형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백혈병으로 보이는 세포를 하나하나 염색을 해서 그 염색이 어느 쪽 세포에 좀 더 합당한지를 보게 되고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백혈병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일부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통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PC라든지 RT-PCR 같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혈병 안에서도 예후 인자로서 또는 약제 선택이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몇 가지의 유전자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이 방법은 보통은 1일 이내에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대신에 이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만 골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유전자를 보는 검사는 아니고요. NGS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 이외에도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전체를 저희가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3주 이상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골수 검사를 하시게 되면 골수 검사에 대한 저희가 동의서와 함께 유전자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게 되고요.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흡인 검사만 가지고도 3일 이내에 저희가 진단을 보통은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고요. 대신에 골수 흡인 검사가 검체가 불충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수 조직 검사까지 확인이 필요하고 조직은 블럭이라고 하는 저희가 염색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만드는 데까지만 3, 4일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골수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약 7에서 8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치료가 다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급성 림프구 백혈병을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해유도 항암요법, 두 번째는 공고항암요법 또는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습니다. 관해유도 항암요법은 이름에서와 같이 완전 관해를 목표로 치료하는 것이 되고 공고항암요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완전 관해를 획득하는 경우의 시행을 고려하고 목표는 앞으로 재발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을 받게 되면 1번은 관해유도 항암요법을 하게 되고 완전 관해를 획득한 경우에만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해유도 항암요법으로 완전 관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구제 항암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완전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어느 쪽이든 완전 관해를 획득한 경우에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해 후 치료에는 크게 공고항암요법,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성인에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일부 경우에서 저희가 공고항암요법, 이것보다 더 드문 경우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해 후 치료가 끝나게 되면 조금 더 치료의 강도를 낮춰서 유지 항암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선을 넘은 순간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중에도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완치 목표를 하는 구제항암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고 다시 완전 관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해유도 항암요법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 A형에 따라서 이 세포가 B세포 계열의 림프구 백혈병인지 T세포 계열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으며 어떤 세포든 기본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고용량 세포독성 항암제, 중추신경계 예방치료는 기본적인 저희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하여서 저희가 일부 유전자의 양성이 보이는 경우, 특히 B세포 계열의 필라델피아 유전자 양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티로신 인산화 효소 억세제라고 해서 이마티닙 또는 포나티닙을 추가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기본이 되고요. 추가 표적 치료제는 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본 치료에 저희가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유전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 유전자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되기는 한데요. 유전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분화가 소실이 되고 증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란 저희가 림프계 백혈구가 분화를 소실하고 증식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전이를 특징으로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화, 증식, 전이 모두 저희가 일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저희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 발생하는 기전 중에서 이런 유전자들이 일부 이상이 생기거나 망가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찾아내고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급성 림프구 백혈병 환자에서 림프계 백혈구 관련 분화 장애라든지 증식 증가 및 세포 생존 증가에 기여하는 후천적 유전자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면 보통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자녀한테 이게 유전이 되는 부분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는 검사는 암이 생긴 그 세포를 가지고 하는 검사이고 그 세포에 생긴 후천적인 유전적 변화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녀분한테 옮겨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화를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은 이 유전자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진단이라든지 치료약제의 선택뿐 아니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나 RT-PCR, NGS 등 같은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이제 NCCN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유전자 이상들이긴 한데요. 이런 유전자 이상들은 사실은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긴 하고, 어떤 유전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의미가 저희가 감퇴하기도 하고요. 증가하기도 하고 시기별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우분들께서 가지는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담당 교수님께 꼭 상의를 해주시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임 기능을 보존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급성 림프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오실 때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 병과 관련된 출혈이라든지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하는데요. 가임기에 이제 환우분이라고 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라도 가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치료 시작 전에 가임 기능을 보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당시에 환자의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진단 당시에 환자의 상황이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되고, 사실은 치료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고용량 세포독성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고용량 방사선 치료는 이식을 하거나 일부 상황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가임 기능은 보존을 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에 기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각각의 연구에서 첫 번째 본 거는 난자라든지 정자의 기능이 어떤지를 본 연구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고용량 방사선 치료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60에서 80%의 여성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난소 기능 저하가 보였다라는 보고가 있긴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정자는 저희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대신에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요. 남성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가임 기능의 기능 저하를 보일 수는 있고, 대신에 시간에 따라서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이후의 시간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구에서 이제 환자 수를 본다라고 하면 전체 환자 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임신을 시도했던 환자가 각 연구에서 사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80%의 환자분들은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결과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임신을 시도하고 성공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까지에 있어서는 유산율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아기의 건강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다른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소라든지 난자, 정자 관련된 기능 저하는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는 가임 기능을 보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치료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치료를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완전 관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전 관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수 흡입 및 조직 검사를 하고 치료 시작 전에 저희가 백혈병 침범 의심 부위에 대한 검사를 모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한 검사를 저희가
관해유도 항암요법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관련된 소실이 완전 소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호중구 수가 1000 이상 회복해야 되고 혈소판이 10만 이상으로 말초 수치가 회복됐을 때 이때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검사상 백혈병 세포가 5% 이내인 경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5%의 확인은 골수 내 백혈병 세포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염색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진단 당시에 다른 장기의 침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다른 장기 침범도 모두 소실된 것을 확인을 하였을 때 저희가 완전 관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진단을 했을 때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그런 경우를 미세잔존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유관적 염색으로 해서 저희가 백혈병 세포가 5% 이내로 보이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라든지 저희가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5%보다 더 작은 레벨의 적은 양의 백혈병 세포가 남아있을 때 저희가 미세잔존 질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완전 관해를 획득한 환자의 25에서 50%에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관해 치료를 완료하고 저희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가는 그 기준에는 완전 관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눈으로 보고 염색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기준에 들어가 있긴 하고요. 미세잔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아 있고 없음을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 관해가 안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미세잔존 질환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재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잔존 질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관해 유도 또는 공고항암요법을 종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식을 시행하기 전, 그 다음에 재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또는 재발 감시 목적으로 추적 관찰할 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저희가 육안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육안적으로 보이는 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적은 수의 세포들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포는 전체 10억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만큼 남은 부분이 정말로 암세포인 건지, 암의 흔적인 건지 또는 정상세포가 잘못 읽힌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병원에서 저희가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똑같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완전 관해의 기준까지는 들어오진 않았고 저희가 있고 없음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블리나투무밥이라고 하는 약제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보이는 빨간색 같은 경우가 급성 림프구 백혈병 비세포 계열을 진단을 받고 완전 관해를 획득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식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생존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정도가 저희가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존율은 전체는 6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 안에서 저희가 미세잔존 질환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그 다음에 미세잔존 질환이 남아있는 경우를 이제 없는 경우가 빨간색,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하고 2년 생존율을 비교를 했을 때 미세잔존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저희가 7, 80%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 50%대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잔존 질환이 가능한 한 없을 때까지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 관해를 획득하고 나서 관해 후 치료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가기 전에 블리나투모맙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음성이면서 저희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관해 상태이면서 미세잔존 질환이 0.1% 이상일 때 저희가 이런 약제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해 후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앞서 했던 완전관의 유도 항암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를 하면 저희가 암세포가 항암제 용량에 따라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그 용량 이상으로 못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 정도 용량을 사용을 하면 정상세포도 줄어들지만 저희가 2-3주 정도 시간을 두면 정상세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딱 용량을 정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강한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 관해 정의 자체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기본 검사로 찾아낼 수 있는 단위이고 일부 살아있는 암세포가 재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용량의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를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식의 고용량의 항암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상세포도 사실은 완전히 타격을 받게 되고요. 시간을 2주, 3주 이상을 준다 하더라도 정상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같은 이상 소견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본인의 피를 사용을 하건 타인의 피를 사용을 하건 고용량 치료가 들어가고 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새로 들어간 세포가 다시 자라나서 저희가 빈혈이나 백혈구, 혈소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는 고용량 치료 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인한 저희가 회복을 꾀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치료 목적은 고용량 치료를 하겠다는 목적이고요. 이 치료는 자녀 종양세포를 제거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어도 공여자 세포라고 해서 타인한테 기증을 받는 경우 또는 자기 세포를 받는 경우에 이런 세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들어간 본인 또는 타인의 조혈모세포는 첫 번째는 골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자가골수 이식은 거부 반응은 없지만 저희가 이후에 효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저희가 남의 것을 구분하는 것, 이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간 조혈모세포가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평생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은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종양세포에 대한 면역치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나이가 젊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할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초반에 공여자 검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여자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적합 항원이라고 해서 RBC 같은 저희가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ABO 타입이라고 하는 혈액형이 있듯이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세포에도 자기의 타입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타입을 가능한 한 맞춰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1순위는 조직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가족 안에서 찾을 확률은 약 4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인의 경우에는 수천에서 수만 분의 1이기 때문에 1순위에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반일치 기증자, 부분일치 공여자, 재대열 기증을 저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백혈구를 나타내는 이런 이 항원 부분들은 아빠하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A2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게 뭉태기로, A24 그룹이라고 하면 이게 뭉태기로 해서 저희가 자녀한테 분배가 되게 되고 보통은 저희가 자녀분들은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를 받기 때문에 총 4가지의 경우 수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긴 하고요. 이제 자녀가 보통은 한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의 반일치 공여도 하기도 하는데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경우에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에서 받기 때문에 무조건 2분의 1 반일치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분들은 본인의 혈액을 일부를 채취를 해서 일부의 백혈구 혈액형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증을
필요로 한다라고 연락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희망자를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저희가 기증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분이 준다라고 하시면 이제 가족분은 이런 조직 적합성 항원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시고 이 검사 결과가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일치하게 되면 저희가 기증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초 조혈모세포 기증은 한 2박 3일 정도 입원, 저희가 골수 기증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에서 저희가 하루 이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 고려를 하셔서 입원하셔서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공여자에 따른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이 어떤지를 구분을 이제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혈모세포 치료의 이제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량 치료를 함으로써 하고 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이제 이런 골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있고 동종조혈모세포를 하게 되면 들어간 타인의 세포가 본인의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일종의 면역 치료를 장기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악성 혈액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식을 하게 되면 사실 이식 치료가 안전한 치료냐, 힘들지 않은 치료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식을 하는 치료는 굉장히 힘든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식을 하는 게 하나의 주된 치료지만 앞에 들어가는 고용량 치료 때문에 사실은 힘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들어간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가지고 면역 치료의 효과를 꾀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이런 세포가 암세포가 아닌 본인이 가진 저희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라고 해서 장기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손상들을 또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치료와 연관된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의학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약제들도 많이 저희가 개발이 되면서 관련된 사망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도 모든 센터 통계를 내보면 1년 이내에 이식과 연관해서 질병과 상관없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5에서 10%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에서 10%의 위험도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암이 재발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해서 거부 반응들, 그 다음에 감염, 그 다음에 장기 부전 등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암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최선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만약 재발하게 되면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거부 반응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장기 부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분이 주냐에 따라서 이런 저희가 이식 외의 효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자료라서 일단 경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은 유럽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100% 적용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트렌드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저희가 가족 중에서 반일치 기증자,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가족분이 주는 이제 전체 일치자,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체 생존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재발 생존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백혈병이 진행 없이 생존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재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발 외의 사망률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구분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반일치나 전체일치자 기증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긴 하고요. 타인의 전체일치자, 반일치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도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생존율을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말씀을 드릴 때는 전체 일치자보다는 반일치 같은 경우가 거부 반응이라든지 거부 반응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올리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는 높일 수는 있지만 보통 재발을 예방하는 그 능력 자체는 사실은 전체 일치자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긴 하고요. 전체적인 저희가 재발을 막을 수 있냐를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관해후 치료를 선택하고 나서 치료가 종료되게 되면 저희가 유지항암요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관해유도 항암요법 및 관해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용량 치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또한도 저희가 가지고 계시는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가 들어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관해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중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제항암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항암요법은 비세포 계열과 T세포 계열을 나눴을 때 기본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완전 관해 유도 항암요법과 이제 동일하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고용량 세포독성 항암제와 중추신경계 예방치료가 기본이 되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표적치료제가 사용 가능한 부분은 비세포 계열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사티닙이라든지 포나티닙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는 필라델피아 유전자 양성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비세포 계열인 경우에는 블리나투모막과 이노투츠마 오조가마이신 저희가 킴리아라고 말씀드리는 카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발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치료하는 스케임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일단은 완치를 목표를 하고 완치를 저희가 획득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재발하는 방지를 치료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유지항암요법을 한다. 이 커다란 저희가 흐름 안에서 저희가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이러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부 설명은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다음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저희가 임상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을 입력을 하고 찾아보시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임상에 하고 싶을 때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 사실은 더 정확한 거는 담당 교수님 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초기 또는 재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